예, 이제 4시가 됐으니까 저희 대학원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안타깝게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얼굴 보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참 아쉽지만 또 저희 학과 대학원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더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업 및 시스템공학대학원, 지식서비스대학원, 대학원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학과 소개, 연구 동향, 졸업생 소개 여기까지 제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커리큘럼 소개와 입학시험 소개는 문일철 학사주임 교수님께서, 그다음에 지식서비스공학 프로그램 소개는 이태혁 지식서비스공학 프로그램 책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발표는 30분에서 40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과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산업공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에 대해서 정의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선 산업공학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러면 그 산업공학이라고 하는 큰 도메인에서 우리 학과,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가라고 하는 게 저희 비전인데요. Global Elite Department in the IE Discipline. 그러니까 저희는 세계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최고가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허황된 혹은 공허한 얘기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MIT에 있는 산업공학과랑 대비해서 카이스트가 더 잘하나요? 라고 하면 솔직히 할 말은 없죠. 다만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미션 스테이트먼트의 첫 문장을 보시면 To strive for the best, first, only in research and education 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새로운 거를 시도해왔고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도할 겁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산업공학 도메인에서 아주 새로운 것이고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것들이라서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가장 필요한 기술들을 가장 먼저 연구함으로써 최고가 되고자 합니다. 어느 정도 많이 달성한 것 같아요. 학과 연역을 보면 저희 학과는 카이스트가 생겼을 때 생겼던 첫 번째 학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50년이 된 학과고요. 그다음에 카이스트가 91년부터 학사과정 설립을 했는데 그때 저희도 같이 설립을 했고 학사과정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지식서비스공학과하고 학과가 합병을 해서 저희 학과는 대학원 프로그램이 2개가 있습니다. 학과 동향 관련해서는 저희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말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연구 분야를 크게 보면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Scientific Decision Making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통적인 산업공학, 그러니까 OR이나 OM 관련된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Intelligent System Design and Operation인데요. 머신러닝 앤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하는 분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Human Centered Systems Engineering인데요. 저희가 보는 문제는 사람이 결국은 최종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해 없이 큰 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해, Human Centered Engineering을 통해서 굉장히 특이하게 공학 분야에서 그거를 직접 적용하는 그런 분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자분들께 바라는 인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반 기술, 굉장히 그 Hard Engineering Technology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거기에 묻혀만 있으면 되게 공허한 것 같습니다. 그 산업공학의 역할은 그러한 기술을 특정한 적용 분야에 잘 적용을 함으로써 현실을 바꾸는 게 산업공학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바라는 인재상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볼 수 있는, 나무라고 하면 기반 기술일 테고요. 숲이라고 한다면 그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겠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이해, 문제 인식,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람을 저희는 원하고 또 그런 사람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인재들이 무엇을 할 거냐?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제조, 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산업공학의 도메인이고요. 그다음에 지식 산업, 지금 이제 현재 이머징하는 분야가 되겠죠. 여기에서의 제조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죠. 지식 서비스 산업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죠. 거기에서의 설계,
운영, 효율화 이런 부분을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 기술하고 도메인을 다 아는 게 되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걸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그 기반에는 이제 그 교수진의 백그라운드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공학 출신 교수님이 8분, 절반 정도 계시고요. 경영, 컴퓨터 사이언스, 건설 환경, 통계, 정보 시스템, 기계 굉장히 다이버스한 백그라운드 가진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다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론과 다양한 분야의 이 이해를 갖추고 계신 분이라서 말씀드린 숲을 보고 나무를 볼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의 전반적인 특성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대학원 중심 학교입니다. 그래서 훨씬 박사, 석사 수가 많고요. 여기에 저희가 훨씬 많은 리소스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비율은 전체 구성원의 7% 정도 되고요. 석사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앞에서 제조 산업과 고부가 서비스 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정확히 어떤 거를 우리가 보느냐, 모든 제조를 다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지금 떠오르실 거예요.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조 산업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이쪽 첨단 산업 쪽입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그리고 요새 이제 저희가 제일 한국에서는 제일 잘하는 거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이고요. 로봇 설계, 로봇 생산, 그다음에 이제 인간공학 디자인, 조금 전통 쪽이지만 물류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런 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발표 자료의 왼쪽에 보시면 그러한 기업들이 지금 실제로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 저희가 과제를 하는 곳이고, 저희가 센터가 있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서비스 산업이에요. 왼쪽에 있는 건 좀 탄지블한 프로덕트를 만든다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말 그대로 고부가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이죠.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여기는 저희가 지금 실제로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법률 서비스, 복지 서비스, IT 서비스. 이쪽은 IT 서비스도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방향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아까 얘기한 그 어떤 시스템의 운용, 효율화 이런 문제를 저희가 풀어내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카카오, 네이버, 클로바, 병원들, 그다음에 금융 계열사들, 금융 지수사들 이런과 협업을 하고 있고 센터를 하고 있고 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하거나 이런 쪽에 발생하는 문제를 풀고 싶으시면 저희 학과가 맞는 지원자시겠죠. 그러면 정확히 어떤 문제를 푸는가? 그러면 운영 최적화, 자동화 구현화, 최적 의사결정, 데이터 분석, 개발, 휴먼 팩터스, 생산 물류 계획 이런 것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푼다는 건데요. 결국 4차 산업혁명이 주장하는 것을 저희가 하는 거겠죠. 그 자체의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현실에 적용되면 굉장히 재미있고 도전적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저희는 그런 문제를 풀어냅니다. 방법론으로는 이제 아마도 저희 학과만큼 현실에 가까운 인공지능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AI 대학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AI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제조 문제를 풀겠다, 금융 문제를 풀겠다 이런 거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해당 도메인의 전문성을 가지면서 이런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한다면 아마 전 세계 어딜 봐도 저희가 제일 솔리드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NLP 비전 강화학습, 응용 통계, 과거 옵티미제이션, 시뮬레이션, VR, AR, 휴먼 센트릭 인터랙션, 에르고노믹스, 스토캐스틱 모델링 이런 방법을 다 교육을 하고 있고요. 연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 학과에 대학원이 2개가 있어요. 산업 및 시스템 공학 그리고 지식서비스공학 대학원. 한 과에 2개의 대학원이 있으니까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차이점은 차차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먼저 왜 이 2개 프로그램이 한 학과에 있는가부터 말씀드릴게요. 방법론이 비슷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푸는 문제가 비슷하거든요. 통계, 최적화, 추계적 모델, 시뮬레이션, AI, 기계 데이터 마이닝 같은 걸 가지고서 자동화, 자율화, 개인화, 의사결정, 인간공학 이런 문제를 풀어냅니다. 근데 이러한 그 문제의 적용 대상이 제조산업 쪽이면 조금 전통적인 산업공학 도메인이면 산업 및 시스템공학 대학원을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조금은 더 이 산업공학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금융, 의료, 교육, 법률, 복지, IT 쪽을 하고 싶으시면 지식서비스공학 대학원을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제조산업
쪽이 산업및 시스템공학 대학원이 좀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서비스 산업, 의료, 금융교육 이런 쪽이 지식서비스공학 프로그램 대학원이 방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백그라운드에 따라 가지고 사실 풀고자 하는 문제는 수학적으로 보면 비슷한데 도메인마다 굉장히 다를 수가 있고 따라서 지원자 여러분들의 배경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의 배경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신 연구 동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저희 연구 퍼포먼스는 자신 있습니다. 뭐 여기에 있는 학교들이 그 소위 얘기하는 전 세계에서 제일 상품학 잘하는 학교들인데요. 정량적으로 저희 빠지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탑5 스코어하고 저희 아카데믹 퍼포먼스는 유사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학계의 다 리더십니다. 요거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그 소위 얘기하는 좋은 저널과 좋은 AI 컨퍼런스의 에디터신가 그리고 이 프로그램 커미티인가 요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뭐 매우 많은 각 도메인별로 탑 저널하고 탑 컨퍼런스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 있는데 세계적인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하는 게 뭐 세계 최초 하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fellow,나 뭐 체어 이런 거 당연히 많이 하고 있고요. 수상 실적 지난 4년까지인데요. 사실 이것보다 많은데 뭐 하여튼 맞습니다. 교수님들뿐 아니라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이런 거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보시는 걸로 하고 오셔서 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좀 인프라가 좋아야 되잖아요. 뭐 카이스트 지원이 강하다라는 거는 다들 잘 아실 테고 저희 학과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돈을 쏴주겠죠. 레고 베이스 에듀케이션 시스템하고 컴퓨팅 인프라가 어디에 내놔도 뭐 사실 뭐 어디에 내놔도 빠지 않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드밴스 매니팩처링 이노베이션 리서치 센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리서치 센터도 되게 많습니다. 되게 특이한 일입니다. 이거는 되게 규모가 큰 뭐 전기 전자 이 정도가 되어야지 이런 정도의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설이나 어떤 실질적으로 데이터 접근 이런 걸 보면은 전 세계 어딜 가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여기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GPU 서버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센터 관련된 것들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뭐 평가 이런 거는 그냥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즘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거는 산업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좀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에 저희가 좀 타겠다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산업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는 인공지능 연구를 하는 것과 약간 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산업에 만나는 그 접점에서의 연구와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산업인공지능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 어떤 특정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저희도 많이 해요. 저희 학과 교수님들, 학생들 탑 AI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방점을 찍고 있는 거는 그러한 인공지능이 제조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 그러한 인공지능이 금융산업에 어떻게 적용되어야지 더 큰 가치를 창출할까? 의료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복지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웃고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많이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각자 도메인에서 중요한 문제를 풀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아마 저희 학과가 조금 더 맞을 겁니다. 근데 완전히 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컴퓨터 사이언스나 AI 대학원을 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의 문제와 수적 도구,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산업 인공지능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큰 두 개의 도메인, manufacturing, 제조, 생산, 이곳이 산업및 시스템공학 대학원이고요. 그다음에 service intelligence, 모바일 서비스, financial, healthcare, public services, energy, education 이런 쪽은
지식서비스공학 프로그램으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졸업생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문윤철 학사주임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길 건데요. 되게 다들 뛰어난 분이 너무너무 많으셔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기가 좀 민망한 상황이에요. 너무 잘 나가셔가지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 생들이 어디로 가는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석사 졸업생들은 산업체 37%, 연구기관 13%, 교육기관 6%, 자대 진학 36%, 유학, 그 다음에 외국인 학생 돌아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이 정도입니다. 석사 학생들은 크게 보면 대부분이 박사를 가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죠. 박사 졸업생들은 산업체, 이게 이 파이 차트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산업체로 한 절반 좀 안 되게 가고요. 그 다음에 교육 및 연구기관의 절반을 그래서 이 유학 가는 학생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저희 생각에는 석사를 마치고 박사로 진학하는 게 물론 그 문제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아마도 그냥 여기서 박사를 하는 게 유학 가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 좋은 가치를 줘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 가는 학생들 보면은 꽤 좋은데 아니면 안 가요. 왜냐하면 비교해보면 가성비가 역시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산업체 진출은 삼성 계열사, 금융권, SK 계열사 이런 쪽이 좀 머저리티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박사 지원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티칭자로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대한민국 산업공학과에서 최근 10년간 임용 같은 것만 보면 그러니까 우리 동문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30명 정도가 학계에 진출했는데 현역 출액 교수,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수가 26명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난 10년간 산업공학과 교수가 26명이 우리 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우리 유관 분야, 산업공학과, 경영학과, 그다음에 전산학과, 수학과 쪽에 교수가 옵니다. 자, 이걸로 제 학과에 대한 큰 소개는 마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은 문희철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 다 마스크 쓰고 계시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학사과정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문일철이라고 합니다. 커리큘럼 소개서부터 해가지고 조금 더 학사 과정이니까 학사에 대한 아카데믹 어페어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학하시면 커리큘럼을 마치셔야지 이제 졸업이 됩니다. 그래서 입학과 동시에 졸업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ICC 커리큘럼을 보시면 석사과정, 박사과정으로 당연히 나눠지는데 석사과정에서는 공통 필수, 그 다음에 선택 21학점 이렇게 이상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ICC, KSE 과목 15과목을 들으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ICC, KSE를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두 프로그램에서의 교과목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박사과정은 여기에 더 얹어가지고 21학점이 36학점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36학점의 코스워크가 끝나게 되면 그러면 꼭 끝나야지만 퀄을 치는 건 아니지만 박사자격 시험을 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박사자격 그 36학점을 다 이수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박사자격 시험을 치고 또 중요한 거는 전문연구 요원 같은 경우에는 이 교과목 수강이 다 끝난 다음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KSE 커리큘럼도 사실상 동일합니다. 저희 공통 필수 3학점, 그 다음 선택 21학점 이상 들으시면 되고요. ICC, KSE 과목 5과목 이상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박사과정은 마찬가지로 36학점 이상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ICC와 조금 차이가 나는 하나의 요건이 있는데 KSE는 어떤 거냐면 교차 수강 요건이 지금 현재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산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전산을 좀 더 2과목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전산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비전산 2과목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되겠고, 예를 들면 비전산 교과목 중에서는 당연히 저희 통계라든지 그런 분석 부분, 그다음 최적화 부분이 있으니까, 그다음 물류, 또 도메인 전문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당연히 들으셔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충족이 될 수 있는 컨스트레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커리큘럼을 말씀드렸고요.
이게 또 관심이 있으시겠죠? 그럼 어떻게 되고 죄송합니다. 학사 관리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 시험 입학 사정이 다 끝나고 나서 입학 통보를 받으시면 그러면은 지금은 설명회가 내년 전기잖아요. 네, 전기 입학 이전에 3월 입학 이전에 한 10월 달쯤에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부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신입생들에 대한 관리를 하기 시작하고 그 오리엔테이션 시점서부터 논문 지도 교수님들의 선정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과 이제 입학이 되었다. 그다음 입학한 이후에 바로는 사실은 교수님들께서 얼마만큼 자기의 TO가 될지는 사실은 모르셔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될 때쯤에 또 저희 교수님들도 다 자신들의 TO를 명확히 아시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메리지 프로세스 저희 지도 교수님과 선택하는 과정이 일어나고요. 보통 입학 이전까지 이렇게 쭉 되고 합니다. 석사과정, 박사과정은 여기서 좀 다른데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 지도 교수님 성함을 적게 되어 있어요. 사실 저 입학원서에.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적으시려고 하시면 한 번쯤은 아마 연구실에 연락하시고 교수님과 상의하셔야 되는 작업은 보통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입학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럼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연구 진도 및 성과 관리를 뭐 저희들이 되게 하시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뭐 이제 엄격하게 한다기보다는 일단 한 국내 학회라도 하나씩이라도 발표를 해보자 한 학기에 성과를 조금씩 내보자라는 그런 정신 하에서 그런 진도 관리라든지 성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도 교수님에게 아무런 지도를 받지 못한 학생이 없도록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스스로 뭐 조금이라도 어딘가 가가지고 자기 연구를 발표할 수 있도록 그런 자극제의 역할을 이제 교수나 학생들에게 역할을 한다고 보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들 간의 자율 세미나 제도들도 있고 우수학위 논문상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정말 다른 학과들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SCI 논문 게재 요건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게 저희의 진취성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SCI 논문을 한 편 실었니 두 편 실었니 이것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거나 어떤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얘기기도 합니다. 정말 인정받는 연구를 해라. 정말 새로운 일을 해라. 그리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학위를 안 주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정말 진취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나라 국내 어느 다른 교육기관에 가도 이 제도는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수학위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좀 선전을 하고 싶은데 이 복수학위 지원 학생 같은 경우에 지도 교수의 TO 소진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꼭 복수학위제를 한번 이제 지원해 보시면 TO가 없는 교수님에게도 지도받을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복수학위제 학교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 좋은 학교들이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TU 베를린, 인사리온 다 해당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그런 공대 중심의 대학이 되겠습니다. 네, 입학시험 및 선발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또 많이 지금 당장 제일 궁금하실 거니까요. 네, 입학시험 같은 경우에는 ICC, KSE 공히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ICC 같은 경우에 구술 면접과 심층 면접으로 좀 나눠지는데 구술 면접에서 서류법까지 상위권 차지한 경우 뭐 구술 면접이 간다고 하지만 종종 뭐 이 심층 면접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구술 면접이 항상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심층 면접이 또 무조건 이게 하위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너무나 훌륭한 학생이지만 우리가 좀 더 통계나 이런 문제 더 물어보고 싶거나 이 전문성 물어보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않았지만 KSE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데 각자의 전문성을 저희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저희는 현실에서 이제 실제 일을 해봤던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그 다음에 꼭 저희 산업공학 전공자거나 아니면 전산 전공 아니면 인접 전공 전공자가 아니어도 그 도메인에 나는 법학을 했어요. 아니면 나는 의예과를 나왔어요. 나는 어떤 다른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어요. 아니면 나는 경영대를 나왔습니다. 경작과 나왔습니다. 모두 다 존중하고 그런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KSE 면접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험
따로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 과견 장학생 전일제를 받고 있고요. 일반 장학생의 석박사는 파타임으로 가능합니다. 보통 자기소개서, GPA, 우수성 입증 자료를 많이 내시고요. 그러니까 연구 경력도 다 좋고요. 학점 낮아도 저희들도 꼭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미신을 타파하는 게 필요합니다. 교수님들 세세히 보십니다. 교수님들 휙휙휙 해가지고 안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교수님들 세세히 보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과목 들었는지 보시고요. 그다음 도전했다가 안 좋은 성적이 있어도 더 좋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특히나 방금 우리 학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론이나 도메인의 필수적인 교과목을 들으셨으면 다 좋게 생각하십니다. 그다음에 요 면접 때는 저희가 이제 진로나 목표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서 와주시면 좋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문제의 컨셉들 저희 문제 리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ICC 심층 면접 최적화 확률 모델 통계나 이런 것들이 되고요. 문제풀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 저희는 문제풀이가 잘 안 됐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저의 짧은 경험으로는 다 푸는 학생이 드뭅니다. 들어와서 저희와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빨리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의 문답이 되고 좀 로지컬한 띵킹이 되고 그런 것들을 더 보는 면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와 있는 출제 문제들을 한번 공부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KSE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 여기 빨간색으로 잘 적어놨는데 심층 면접 시 필기시험 별도 이제 실시하지 않고요. 방법론 전공자라고 우리가 판단하며 방법론을 좀 더 전문적인 걸 물어볼 것이고 비전을 물어볼 것이고 적용에 대한 그 다음에 또 이런 적용 분야의 전공 학생이 왔다고 하면 적용 분야의 전문성을 좀 물어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왔으니까 IT라든지 아니면 산업공학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통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볼 생각이 있느냐 지금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걸 물어볼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전공자나 실무자 이런 사람들 상당히 고려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도교수 선정 과정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전문연구요원에 대해서 이제 좀 퀘스천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전문연구요원 선발 과정은 입학 사정, 입학 과정에 입학 점수를 도출하고 나서 도출된 입학 점수 순위에 따라 가지고서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그리고 이 입학 시험 점수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도출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면접만 6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류도 아마 6분 보실 겁니다. 12분 교수님 돌아가시면 저희 학과 상당히 거의 대부분 교수님들이 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판정하게 됩니다. 그 점수들이 다 최저, 최대 다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익스트림 밸류 다 빼고 해가지고 모아진 정보를 점수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진행되고 익스트림한 것들 빼고 진행되고 그런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에 따라 가지고 점수 순서대로 하나씩 이제 배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태혁 지식서비스공학 프로그램 책임 교수님께서 특히나 KS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KC 프로그램은 사실은 역사가 한 10년은 됐지만은 계속 발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화라는 것은 우리가 제조 산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되었습니다. 우리 뭐 자동차를 시작으로 해서 그다음 여러 가지 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 철강, 그다음에 우리 윤활유 또는 휘발유를 만들기 위한 이런 그 과학공학, 과학산업이 발전했고요. 그 말고도 뭐 심지어는 금융도 그 자동차 제조 산업에서 출발해가지고 자동차를 사기 위한 금융으로서 많은 그 금융 산업 그 기술도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조 산업 쪽에는 그동안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었어요. 특히 우리 산업공학 관점에서도 많이 연구됐고 품질을 높인다든지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말하는 우리 산업공학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수리적인 방법, 통계적인 방법, 또 최적화 방법, 뭐 여러 가지 또 정보 기술을 적용하면서 이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연구를 많이 해왔고, 제조 산업 분야는 그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반도체 제조 산업이나 이런 디스플레이 제조 산업에는 너무나 큰 투자가 들어가고 또 공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또 불량이 나기 너무 쉬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산업들은 산업공학 졸업생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이 이제 산업공학 분야에서 발전이 됐듯이 이제 서비스 산업입니다.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미 이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우리 제조 산업의 비중을 초월합니다. 고용 측면에서 전체 GDP 측면에서 이미 더 커졌고요. 세계적으로 거의 한 60%, 선진국은 거의 60% 정도가 서비스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산업이 뭐냐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제 다양한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서비스 산업 분야가 그동안 좀 낙후되었다. 발전은 했지만은 서비스 산업을 좀 더 과학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이런 기술은 별로 연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근래 한 10년 전부터 우리 서비스 분야에도 과학적 원리, 공학적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비스 사이언스란 말이 한번 유행이 할 정도로 서비스 분야에 우리가 합리화, 최적화, 품질 높이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서비스 분야가 산업공학에서 새롭게 해야 될 큰 분야 중에 하나라는 건 틀림없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 이제 이 지식 서비스 공학 대학원 프로그램은 우리가 모든 서비스를 다 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전문화된 지식 서비스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서비스 산업이 있지만 그걸 우리가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맨 왼쪽 위에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서비스 산업이죠. 여러분이 기차를 탄다, 비행기를 탄다, 뭐 좀 큰 호텔을 간다, 또는 통신을 한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쓴다. 이거 다 서비스 산업이죠. 이런 산업들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한 겁니다.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고객한테는 거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업 분야에도 물론 산업공학적인 이런 대량 생산의 원리 비슷한 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도 이 분야는 일찌감치 우리 산업공학적인 방법이 많이 접목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최적화, 통계 이런 방법이 적용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산업공학적 방법이 응용이 되고 또 우리 졸업생들이 그 분야로 많이 진출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제가 볼 때 통신 분야의 산업공학 출신들이 과거부터 진출을 해서 뭐 사장이 된 분들도 많고 또 그 임원급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신 분야, 통신 산업이라고 잘 생각해 보면은 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기계식 교환기를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전화를 놓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자식 전화 교환기가 들어오고 인터넷이 고속화되고 이동통신이 들어오고 하면서 급속하게 발전되고 또 컴퓨터가 단순히 뭐 계산용이 아니고 우리는 멀티미디어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 함으로써 이 분야에도 디지털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신 그 분야가 급속하게 발전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새로운 기술이 너무 빨리 나오다 보니 통신 분야 자체만 하더라도 너무 기술 혁신이 빠르다 보니까 이게 이 서비스 통신이라는 게 기술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대규모 서비스 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작가 출신들은 통신을 더 잘하는데 더 잘하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교환기나 통신 기술 자체, 통신 소자에 관심이 있지만은 통신 서비스를 설계하고 만들고 운영하는 건 전혀 별개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인문사회계 학생들이 더 잘할 수 있느냐? 인문사회계 학생들은 통신 쪽의 기술 용어 이렇게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그걸 따라가기 힘들고 그 감을 잡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학 출신들이 일찌감치 진출해서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산업들은 서비스 산업들은 굉장히 자동화가 많이 됐어요. 자동화가 많이 되고 또 표준화되고 하면서 많이 됐는데 반대쪽으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런 좀 전문직 서비스 우리가 흔히 자격증이 필요한 서비스죠. 우리 의사, 변호사, 회계사, 뭐 건축가, 뭐 교수 또는 뭐 다양한 우리가 전문화된 지식 산업들이 있습니다.
이 분야의 산업들은 지금까지 제일 표준화가 하기 힘든 거죠. 왜 그러냐면 각 사람이 개개인이 자기가 요구하는 요구 사항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표준화된 서비스를 하기가 곤란한 거죠. 요즘 보면 우리 금융을 안 들어봅시다. 금융도 보면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예금하고 뭐 간단한 서비스 받는 거는 왼쪽 위에 서비스 팩토리에 가까운데 우리가 좀 대규모 큰 자금을 맡긴다. 내가 한 5억을 맡긴다. 이러면 아마 은행에서 본인을 대해주는 게 다를 겁니다. 막 VIP 룸에 오세요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게 내가 원하는 그 성향이 뭐냐, 투자 성향이 뭔지 들어보고 상담도 오랫동안 해가지고 지하에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데 그런 서비스를 모든 사람한테 제공할 수가 없겠죠. 그 지금까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로페셔널 서비스 쪽에는 이게 뭐 뭔가 이렇게 자동화한다든지 표준화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한다는 게 어렵고 과학하기 어려웠는데 근래에 와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이나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또 정보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전문직 서비스조차도 이제는 자동화하고 합리화하고 거기다가 최적화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 지식서비스공학대학원에서는 뭐 우리가 이런 전문직 서비스에 좀 더 집중하자는 이 전문직 서비스를 갖다가 좀 더 과학하고 그리고 자동화하고 또는 이걸 좀 더 새롭게 더 발전시키고 또 새로운 전문직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 여기다 더 추가한다면은 신기술 그리고 요즘 말하는 인공지능이나 우리 또는 뭐 모빌리티 기술 또는 우리가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신기술이 막 나오면서 이런 기술에 의해서 기술 자체도 혁신이 일어나지만은 결국 그런 기술이 우리가 모르는 신개념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면 그걸 이용해서 결국 산업화가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분야는 창업이 중요한 거죠. 창업을 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런 분야도 저희 지식공학대학원에서 앞으로 지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신개념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뭐 그 중에 하나가 요즘 뭐 쓰는 보편화됐지만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거죠. 카카오톡이 사실 우리가 나온 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 기술이 다 있었지만은 카카오톡이 나오게 된 하나의 배경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모바일 통신 중에서 LTE입니다. LTE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SMS 단문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유료고 짧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LTE란 게 뭔가 뭐 우리가 이동통신으로서 뭡니까? 데이터 통신을 고속화할 수 있다는 거죠. 고속 데이터 통신이 무선으로 가능해지니까 그럼 뭐 무선으로도 뭘 할 수 있느냐? 영상도 볼 수 있고 이 가능해진 거죠. 유튜브도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에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안에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진 사례지만은 카카오톡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지만은 가장 혁신이 일어나고 지금 카카오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2, 3위 다투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할 줄 아무도 몰랐죠. 근데 이 카카오란 건 이 신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LTE란 신기술을 가지고 가장 임팩트가 줄 게 뭔가 보면은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사람 간의 메시징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데이터화해서 하면은 가능하다. 별로 크게 어렵지 않은 기술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게 플랫폼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다 만들어내고 요즘 카카오가 은행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런 신개념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걸 빨리 캐치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지식서비스공학대학은 앞으로 그런 신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뭐 그런 걸 또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또 그런 기업들에서 또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든지 최적화하는 일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지식서비스공학대학원에서 추구하는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식서비스공학대학원은 사실은 2009년도에 우리 지식서비스공학대학원 학과로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럼 학과를 만들 때 제가 개념을 제안을 하고 해서 학교에서 이게 미래지향적인 방향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학과가 없다는 겁니다. 없지만 우리가 선도적으로 카이스트가 선도적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이 학과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과연 다른 데 전례가 있으면 우리가 커리큘럼이나 이런 걸 따라서 비슷하게 가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처음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커리큘럼이라든지 우리가 교육하고 연구하는 방향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발전을 해왔고요. 2016년에는 우리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한 이유는 같이 하는 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통합을 하면 저 시너지를 낼 것이라 생각해서 통합을 했고요. 그동안에 많은 논의와 토론 끝에 지금까지 이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융이나 의료나 복지나 교육이나 이것 말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런 좀 더 고부가 가치 좀 이런 서비스 분야에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또 빅데이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최적화, 통계, 또 거기서도 서비스를 운영하는 운영기술, 관리기술이죠. 관리기술, 그 다음에 거기서 사람과의 상호작용 기술 이런 것을 연구하고 그걸 응용하는 그런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은 계속해서 지금 바꾸고 있고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크게는 우리가 나눠본다면은 우리가 그 문제 영역이 있고요. 문제 영역은 우리 산업공학과에서 왼쪽이 이제 말하자면 주로 제조 물류 시스템이고 오른쪽이 서비스 분야입니다. 그래서 산업공학 쪽에서 그동안 서비스를 안 했냐 하면 안 한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이제 서비스 분야는 가능하면 우리 지식 서비스 공학대학원 프로그램 적어도 대학원에서는 그쪽으로 좀 집중을 시키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금융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신기술에 의한 신개념 서비스 그런 등등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왼쪽에 보면 산업공학에 이제 문제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우리 이 서비스 분야에 이제 문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 관련된 과목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방법론은 밑에 공통적으로 이런 통계나 우리 빅데이터 그다음에 딥러닝 등등의 기술과 함께 요즘은 이제 AR, VR, IoT 이런 기술까지도 저희들이 과목을 열었습니다. 교수님을 모셔가지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과목들이 있고 가운데 있는 과목들 우리 세 컬럼 중에서 가운데 있는 과목들은 우리 산업공학 교수님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또 우리 지식서비스 공학대학원 교수님들이 가르치기도 하면서 양쪽에 공통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론은 산업공학 쪽이나 이런 지식서비스 쪽이나 거의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메인 쪽에도 앞으로 과목을 좀 더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하시든지 아니면은 우리 업계에 계신 전문가를 좀 앞으로 교수님을 모셔서 과목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참여하는 교수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교수님들 중에는 지식서비스공학대학원에 거의 집중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우리 산업공학 쪽에 주로 이제 비중을 갖고 계시지만은 이쪽에도 일부 하시는 교수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반반쯤 되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교수님들 앞으로 우리 좀 더 많이 모시려고 그러고요. 지금 현재 어제 저희가 학과 워크숍도 있지만은 앞으로 비전은 한 5년 이내 적어도 10분 내지 15분을 더 모시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또 학교 총장이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이쪽을 키우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교수님들 계속 모시고 확충을 해나갈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이겠죠. 우리 교수님은 많이 늘리는데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와야만 우리가 또 그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수한 학생을 다양하게 우리가 모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문일철 교수님이 설명을 하셨지만은 우리 이제 지식서비스공학대학원에서는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우리 IT 전자나 전산이나 또는 산업공학 출신들이 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는 좀 넓혀가지고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사나 대학원 석사에서 우리가 법률을 전공했다 또는 의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바로 오시든지 아니면 그 관련된 산업에서 이미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이 이제
일을 해보니까 나는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우리는 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말고도 우리 경영대학에서 우리가 뭐 금융을 했다 또는 또 다양한 다른 그 인문사회계 분야에 계신 분들도 여기 졸업하고 우리 이제 이런 지식 서비스에 연관된 업종에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으면 제일 좋겠고,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 와서 좀 추가적인 공부를 해서 그런 쪽으로 진출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환영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렇게 되니까 다양한 분을 우리가 저희들이 모시고 싶지만은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와서 공부를 따라갈 수 있겠나 하는 걱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통계나 뭐 최적화 또는 이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입학 전에 좀 사전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졸업생은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좀 IT 연관된데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분야 산업에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는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배우는 게 뭐냐, 학사 다니면서 굉장히 저도 산업공학 공부했지만 이게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감이 잘 안 와요. 공부를 해보면 이게 뭐라는 걸 알 수 있고, 대신에 졸업하고는 다양한데 진출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뭔가 하면은 다른 전공자에 비해 가지고 문제를 잘 찾아내고 정의하고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좀 논리적이고, 그게 아마 역량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고요. 산업공학 자체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래 와서는 산업공학 출신들이 사회에 나와서 굉장히 많이 성공한 사례가 많고, 한 이유는 아마도 사회가 점점 기술 중심이 돼가면서, 그러면서 이런 어떤 관리나 경영 기술도 필요하니까 그런 쪽에 양쪽의 시안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산업공학에도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우리 FAQ 질문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여기서 서주시죠. 예. 제가 세 건의 질문이 지금 와 있는데요. 이렇게 가까이 서서 해야지 돼요.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게 되게 배기웅 학생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줬는데, 산업공학대학원과 지식서비스공학대학원에 추구하는 바는 어떻게 다른가요가 아니라 어떻게 비슷한가요를 물어봤습니다. 예. 비슷한 점은 우리가 대상 그 문제나 도메인이 제조 물류이냐 아니면 우리가 서비스 산업이냐, 특히 지식 서비스 산업이냐, 이게 대상이 다를 뿐이지 실제로 하는 방법론은 비슷해요. 우리가 통계나 확률이나 뭐 인공지능, 최적화 또는 정보기술을 적용해서 그쪽에 의사결정을 최적화하고 또는 품질 높이고 효율 높이고 뭐 자동화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방법은 비슷하고 추구하는 철학도 비슷하다는 거죠. 대상 문제가 다를 뿐. 문제가 다르니까 당연히 이슈도 좀 다르겠죠. 그런 차이도 같이 공부하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저기 방금 이태욱 교수님 주신 말씀에 약간 더 덧붙이자면, 이제 두 프로그램의 차이는 저희가 명확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두 프로그램이 왜 한 학과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겠죠. 당연한 질문이고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다른 도메인이지만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 의식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공학에서 우리가 이 제조에서 해왔던 거는 그동안 대량 생산과 연관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었죠. 스마트폰 한 대를 만드는 거는 산업공학이 아니지만 1억 대 만드는 거는 산업공학의 역할이거든요. 자, 그러면 서비스 산업, 저는 금융공학을 하고 있는데요. 금융산업에서 기존의 뭐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을 저희가 가르쳐주면 그거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애널리스트 한 명을 뛰어나게 키워내는 거는 아마도 뭐 경영학과, 경영대 뭐 이런 데겠죠. 그런데 그런 애널리스트들의 역할을 수억의 고객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드는 것, 그게 산업공학의 역할입니다. 의료의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우리가 의료한다고 해서 우리 의사 학위 안 주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러한 의료 서비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저렴하고 접근성이 높게 전달하는 기술을 만드는 게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표현을 제가 요즘 많이 쓰는데요. 스케일러빌리티라는 측면에서는 지식서비스공학 프로그램하고 산업및 시스템공학 대학원하고 같은 문제를 풉니다. 다만 적용 대상이 다르죠. 적용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철학은 같고 공유되는 기술이 같으나 또 문제가 좀 달라요. 그래서 두 개의 프로그램을 나누는 게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서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임세종 학생이 그 ICC 구술 면접 시 전공 역량은 최적화, 확률 모형, 통계 등 심층 면접 시험 과목을 메인으로 생각하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뭐 기본적으로 ICC로만 한정을 짓는다고 하면 이 시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한 그대로입니다. 최적화, 확률 모형, 통계 관련된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로서 나오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시험을 쳐서 저희가 매긴다라는 생각을 하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쳐서 90분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또 다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 생각 안 난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옆에서 힌트를 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우리가 지도하듯이 한번 지도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로지컬하게 따라올 수 있느냐, 사실 그걸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저희들이 일부 대학에서의 커리큘럼상 저희가 묻는 질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전 지식을 예를 들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간단하게 원포인트 레슨을 하였을 때 얼마만큼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게 좀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임세종 학생의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성빈 학생이 복수하기 과정을 생각하고 있으면 원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결정을 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 그러셔도 되고요. 안 그러셔도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 지도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한 학기 그러니까 보통 그 TU 베를린을 많이 가는데요. 한 학기 우리 학교에서 지도를 받고 그 다음에 TU 베를린에 파견돼서 공부를 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고 싶으셔서 오셔도 좋고요. 오신 다음에 프로그램 보고 이거 하고 싶으네? 그러면 그때 지원하셔도 돼요. 예. 그 다음 또 질문이 KSE로 입학해서 ICC에 관련된 연구 분야를 지원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KSE로 입학해서 ICC 연구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도 교수님들 중에서는 여기 KC 참여 교수, 그러면 KC 참여 교수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은 그 교수님이 중에는 우리 ISE 산업공학 쪽에 본래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시고 학생들도 연구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를 실제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공학과 관련된 거. 그렇지만 저희 그 입장에서는 지식 서비스로 입학을 해서만 가능하면 지식 서비스에 연관된 문제를 찾아내서 연구하기를 바랄 뿐이죠. 예. 그 교수님, 그 KSE 관련된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요. 예. 혹시 면접은 영어로 진행되는지 한글로 진행되는지 분위기가 예, 면접 한글로 아니라 예. 네, 감사합니다. 뭐 한국 모국어로 한다라고 본인 영어가 더 편하게 영어.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사례도 없잖아요. 이것은.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KSE의 경우 방법론에 대한 신축 면접은 관련 전공, 전산이나 ICT 등 학생이 수강한 전공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거는 제가 또 슬라이드에 적어놓은 부분이라 살짝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탁 교수님께 드리면요. 그 방법론에 대한 심층 면접 아무리 봐도 우리가 면접이니까 뭔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말이죠. 물어보는데 아마 저희는 그 수강한 과목이라든지 그 다음 이 사람 백그라운드 같은 것들을 또 물어보고 어떤 것들을 방법론 차원에서 제일 자신 있어 하냐. 만약 방법론 백그라운드에 전공을 했다면 물어보고 그 학생이 만약 전산이나 뭐 다른 ICT나 이런 분야 출신이라고 하면 뭐 아무런 걸
질문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뭐 들었던 과목 중에 몇 가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우리 학생이 이제 백그라운드 다양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학사 때 공부할 때 아까 말씀하신 전산이나 또는 통계나 연관된 과목을 좀 들은 것 같으면 아마 그걸로 뭐 쉽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전공이다 하면은 우리 교수님들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는 거죠. 물어보면은 학생이 답변을 할 거고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건 왜 했고 자꾸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설명을 하고 물어봤을 때 그걸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단순 지식이 아니고 이 학생이 좀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느냐 또 생각이 좀 창의적이냐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죠. 네, 저희 또 이제 제가 보는 질문들은 이제 다 대답을 한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도우미 학생들 추가 질문 있다? KSE 관련 질문인데요. 합격자들 전공 추이가 대략 어떻게 정도? 합격자들의 전공, 네, 합부 전공이 학부 전공이 어떻게 되느냐? 학부 전공이요. 지금까지는요. 지금까지는 거의 이제 우리 전산학, 그 다음에 전자학, 또 산업공학, 그리고 가끔 경영학도 있고 통계학도 있고 가끔 좀 그 정도로 좀 다양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하게 뽑으려고 합니다. 아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 법대를 나왔다. 법대 나온 사람이 여기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요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우리가 의대를 나왔다. 또는 관련된 학과를 나왔는데 여기 와서 좀 이런 전문 서비스 공학적인 접근을 좀 배우고 싶다. 이러면 웰컴할 그런 거죠. 좀 더 우리가 다양한 분야를 뽑고 싶습니다. 또 금융을 따지면 금융은 원래 뭐 산업공학이나 수학 출신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그쪽에 수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금융도 접근 문제가 우리 금융공학적으로 본다 이러면 아무래도 수학이나 금융이나 산업공학을 한 사람이 아마 조금 더 쉬울 거고 그런데 금융 중에서도 앞으로 이제 핀텍이라는 걸 하게 된다 이러면은 그거는 좀 더 다양한 분야 사람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전공도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은 환영할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볼 때 여기 와서 아무래도 우리가 공과대학이니까 공학적인 접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겠나. 근데 대신에 본인이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 좀 약하다 하더라도 보충 교육을 받아가지고도 이렇게 할 정도의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네,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대학원은 공부를 하러 오는 곳이고 와서 모르는 걸 배워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모든 게 완성된 사람이 오면 저희야 좋죠. 그런데 학교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다만 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학부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본 역량을 갖추고 있기를 저희는 기대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금융을 하고 싶은데 저는 경제학과를 나와서 좀 인공지능 하는 거 전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와서 배우면 되고요. 그쪽을 적용하면 되겠죠. 저희가 또 복지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정말로 사회복지학과 나와서 저는 문과인데요. 오시면 됩니다. 텁하겠지만 방법론을 배워서 적용을 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 통상 이제까지 KSE 프로그램에 들어왔던 학생들보다는 방법론보다는 적용 연구를 하게 될 테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건 있을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일 테고 고등학교 때 미적도 안 배웠는데 갑자기 뭐 이상한 거 하려고 그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충분히 도전할 만한 일이고 그런 학생들에게 저희가 탑 AI 컨퍼런스 논문을 내라 혹은 전통적인 OR 저널의 논문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산업공학적 방법론, 산업인공지능 방법론을 배워가지고 그 해당 분야를 더욱더 멋지게 만드는 그런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잘 지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추가 질문 혹시 있을까요? 추가 질문 없나요? 예. 예. 딱 1시간. 예, 1시간 정확하게 딱 진행을 했네요, 정말. 예, 모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 30명으로 시작했는데 50명을 찍은 이후
이제 Q&A 할 때 좀 줄긴 했지만 계속 해가지고 남아 계신 것 같아요. 정말로 관심 있는 분들이 남아서 계속 들어주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많이들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뭐 가능하면 교육의 기회, 뭐 연구의 기회를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어떻게 이제는 네, 꺼져요. 예. 아 맞다. 잠깐만요. 아 맞다. 저 그- 경품. 경품 저희 경품이 있고요. 저희 그 뭐냐 어디지 저기 소개글에 설문조사를 참여한 학생은 저희가 추첨을 합니다. 아직 추첨 안 했어요. 이제 곧 추첨할 텐데 설문조사를 한 학생은 추첨 대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 뭐가 나오죠? 에어팟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갤럭시 와치 막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꼭 설문조사를 해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아유, 저도 고생 많았습니다.